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윤영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소개도 잠깐 그 브로셔나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주업, 부업 요새는 좀 나누기가 힘든데, 보면 뭐 이거 판서까지 아닌데, 주업은 법무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업으로 MPL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PL을 2014년서부터 제가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서부터. 그전에는 법무사로서 MPL 현장에 옆에 대리나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근데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 2014년서부터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2015년에 강의할 때는 MPL을 부업으로 했을 때 이거 사실은 구매자, 민간 AMC, 뭐 말이 거창해서 AMC지 MPL을 매입해서 배당을 받거나 저는 사실은 부동산 유입, 낙찰 쪽은 아니고 배당 수익을 올리는 AMC를 했고요. 근데 한 2015년도 말서부터 제가 SPC라고 그러죠.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맡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동화 전문 그 SPC 자체는 특수목적법인인데 MPL 업계에서는 이제 SPC를 보통 이제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라고 하니까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대표이사를 맡는데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실 오너나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인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사실은 MPL 업계에서는 구매자가 아니라 대체로는 판매자죠. 판매자. 물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그거를 뭐 MPL 채권을 사왔을 때는 뭐 구매자이겠지만 전체적인 포지션은 판매자인데 그 2015년도서부터 한 3년간 지금 아직 종교는 안 됐습니다. 아직 대표이사로 있고요. 근데 담보부 채권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한 100개, 한 90개 정도의 풀에서 하나 남아서 거의 종결됐다고 보는데 제가 2015년도 강의할 때는 사실은 MPL 강의를 해도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여러분 그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일반 투자자분들도 사실 구매자 입장이시잖아요. 그쪽 강의 주로 구매자 시각에서 강의를 했다면 지금 이제 하는 MPL 강의는 판매자 시각. 물론 제가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지만 오너나 그런 건 아니고 관리인 내지 대리인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판매자의 시각을 한 2, 3년을 그 입장하고 시각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겪어보니까 그 2015년도에 강의할 때는 이제에 비해서는 구매자 MPL 업계에서 구매자 판매자의 시각을 다 좀 해서 MPL 업계에서 MPL 투자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구조 아니 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고요.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는 그 기본적인 경매 이론은 사실은 사례랑 관련된 거 위주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MPL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기본 경매 경험은 좀 있으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안점을 해서 할 거는 MPL 투자의 구조 제가 SPC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대표이사로서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3년간 해보니까 구조랑 그 다음에 MPL 투자의 유형 대표적으로 대입변제 요새는 대입변제가 일반 투자자분한테는 가장 친숙한 영역이 대입변제 론세일 채권 양수도죠. 채무인수 등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팁이라고 해야 되죠. 사실은 이론은 아니니까 그죠? 계약 체결할 때 어떤 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을 것인지 물론 저도 최적의 답은 아니지만 이런 이렇게 하면 좀 계약 체결이 되더라.
구매자 입장 말고 판매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더라.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 NPL 대입변제 투자를 하시든 지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론세일을 못 하시니까 론세일 하시는 거에 질권 설정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채무인수를 하시든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하고 협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하고자 합니다. 네. 본 강의로 들어가서 제 1강 NPL 채권 경매 사건의 모습은 NPL 채권 경매 사건의 이제 법원 경매 사건의 내역을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사건은 제가 2014년도에 그 NPL 업을 그 구매자로서 NPL 소규모 NPL AMC를 하면서 제가 이 비딩이라고 그러죠. 그 응찰을 했다가 2천만 원 정도 덜 써내서 그 낙찰을 못했던 론세일 낙찰을 못했던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NPL 채권의 그 경매 사건의 구조를 아시겠지만 항상 채권자가 단일하게 안 나와 있죠. 양도인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 사건은 경매 사건 혹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채권자는 또 이 OSB 저축은행이 아니라 하나은행이었습니다. 하나은행 시중은행 채권을 저축은행이 역시 이것도 NPL 투자죠. 저축은행이 매입하고 개별 사건으로 매입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건 수십 건을 매입하고 그걸 다시 일부는 다시 2차 NPL AMC에 팔고 일부는 또 자기 계속 가서 배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NPL 사건이라 제가 비록 이 사건에서는 채권 가격을 입찰 가격을 좀 약간 높게 높게 쓴 게 아니라 낮게 썼죠. 제가 또 예? 한 4등분 그때 10개 업체 정도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투에셋이 됐는데 한투에셋이 최고가로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 금액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낙찰가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라 낙찰 내역까지는 지금 출력을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해드리면 이게 채권 최고액은 9억 9,800. 그 다음에 OPB 원금 OPB는 8억 3,200. 거기다 약간의 이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NPL 몇 건 안 되지만 한 8건, 9건 정도를 한 3, 4년간 사면서 저는 OPB 100% 이상 산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요새 한 2014년도서부터는 원금을 다 OPB가 원금이라고 하는데 원금 이상으로 다 저축은행 쪽은 다 매각을 했어요. 거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는 OPB 100% 이상은 항상 써낸 적이 없어서 많이 거기서 매번 응찰이 되지는 않았는데 8억 3,200에다가 플러스 더 많이 써낸 업체가 선정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딱 8억 3,200만 썼어요. 그래서 8억 8천 정도 쓴 업체가 아마 제 기억인데 한투에셋이 그래서 채권 론세일로 양수하게 됐고 한투에셋은 질권 대출을 여기 유니언 상호저축은행으로 받았고요. 한 그때 당시 80, 90 정도 받았을 거예요. 저 경쟁업체라 사실은 얼마까지 받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한투에셋은 다시 한번 또 론세일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는 보면. 여기 경매시장 채권자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보시면 2010년도 보면은 이룸 자산관리 채권자 병역신고서 제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판 거예요. 사실은. 그 판되는 이유가 있겠죠. 약간의 중개 정도의 차익을
벌고 팔았을 수도 있고 여기 한투 에셋도 좀 여기 NPL 업계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업체인데요.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넘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름자산관리가 받고 나서 이 채권을 받기로 이렇게 서로 협약을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인데 한 번에 2차 NPL이 더 NPL 거래가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자산관리는 JB 우리캐피탈 질권 대출을 NPL 쪽 질권 대출을 많이 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거기로 또 질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됐고 저는 사실 요 아파트가 물론 요거는 하나은행 1순위 담보대출이라 원금이 손실되고 이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금이 손실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되도록이면 싸게 매입하자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감정가가 18억 5천인가? 그렇죠? 18억 5천인데 실제로 매각은 16억 정도에 됐어요. 2차에. 그러니까 1순위 담보권이니까 무슨 채권 채굴해서 손실은 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이게 송도 더샵 퍼스트인데 아마 최상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60평. 예, 최상층 전층일 거예요. 아마 펜트하우스 위고 이게 한 65평짜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경매 사건의 모습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드리냐면 1차, 2차 론세일 일어나고 질권 대출 각각 일어나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비록 저는 여기서는 뭐 응찰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NPL 경매 사건의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런 경매 사건 내용 물론 민간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뭐 유료 민간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뭐 민간 경매 사이트는 강의에서 특정 민간 경매 사이트를 노출시키기 그래서 법원 경매 정보를 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송달 내역에 소유자한테 송달됐는지 서부터 보고 하거든요. 이거 보면 송달됐죠. 그렇죠? 의외로 제가 담보부 NPL 채권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소유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정보 송달을 확인하고 저는 항상 NPL 응찰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지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질권 대출을 받으면 이건 상당히 좀 압박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도달이 안 돼가지고 도달이 안 되면 사실 매각기를 잡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6개월, 1년 막 지금 지체가 되면 그동안에 질권 대출 이자 비용은 계속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채무자 겸 소유자, 임의 경매는 소유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1차 됐는지 2차 됐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NPL 사건을 검토한 다음에 제가 얼마 응찰을 할 것인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경매 개시 결정에 송달이 됐는지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송달도 NPL 협상할 때 양도인한테 본인이 받았는지 가족이 받았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포인트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모빌딩은 직원이 받았는데 그 직원이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이의를 해가지고 한 2년 걸린 적이 있어요. 그 이의 갖고 싸워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죠. 경매 이의 매각 불허를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빌딩의 상황을 좀 아는데 그분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법인이 2개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해당 빌딩의 채무자인 법인의 직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인이 실질적으로 2개라는 얘기죠. 한쪽 법인은 딸이 대표이사로 돼 있던 법인이니까 그렇게 부정을 해서 2년간 경매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안 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NPL 경매 사건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제 2강으로 현행 법령과 NPL 경매 투자 이렇게 왜 현행 법령과 NPL 경매 투자를 법령서부터 검토하느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지금 그 MPL업 매입 대부 채권 매입 추심이라고 표현하죠.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빈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데 약칭 대부업법을 하는데 대부업법의 기존에 2009년 이전에는 MPL업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을 적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아무 등록도 없고 뭐 자유롭게 하던 전혀 법적 제한이 없다가 2009년도에 적용되게 됐고 본격적으로 MPL업에 대한 제한이 생긴 게 보시면 요 대법법 구조의사가 들어오면서 제한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는 2009년도에 생겼어도 양도 양수의 기본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제한만 있었지. 양도인에 대한 이 대법법 제9조의사 1항 요 제한만 있었고 2009년도에는 이게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죠. 보시면 대법법에서 저희랑 관련된 MPL 대부계획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MPL 채권업 그러니까 대부 채권 매입 추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업으로 하는 사람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데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저희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이냐 이 여부를 따져서 업으로 해요. 그러면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는 업으로 보기 좀 힘들 거예요. 사실은. 1년에 두세 번씩 하고 그게 만약에 생계 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업으로 볼 텐데 물론 이제 후수라는 대입연지 말고 채권을 양수받아 론세인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고 하라라는 법률상 제한이죠. 그 다음에 또 2015년도에 그 법 3조 1항 보시면 그 2015년도 개정되고 2016년 7월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MPL 대부업, 그러니까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도 구청에 일반 대부업처럼 신고하면 됐었어요. 신고하면 됐었는데 이 법이 생기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자본금 제한도 생기고 이런 자본금 제한 법인이어야 될 것 이런 제한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론세일 시장에서는 활동하기가 힘들게 돼버린 거죠. 법 개정 때문에. 여기 등록하여야 한다 이런데 등록 과정은 예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반 구청에서 구청 뭐 일자리 경제과 이런 데서 대법 등록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소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어야 될 자본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해서도 일단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 계속 강의해서 MPL업을 하게. MPL업 법인으로 자본금 3억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그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설립할 때만 3억 만들어 놓고 다 뺀 다음에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뭐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해서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법 말고도 실제로 MPL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3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 법 말고도. 왜냐하면 이제 이 론세일 MPL에서는 계약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론세일 MPL 계약 맨 처음에 저축은행이든 금융기관에서 비딩이라고 하나요? 계약 공고를 하고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이 1,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계약금 정도는 일주일 안에 계약 체결을 한다면 만약에 이걸 법인을 실제로 에코티라고 하죠. 순자본으로 갖고 있어야지 계약금을 치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법의 제한도 있지만. 3억 원 이상 갖고 있을 거면 최소 3억 원을 갖고 있다면 계약금이 3억 원이면 통상 질권대출이 한 80%, 90% 한다면 OPB 기준으로 한 27억 내지 30억 정도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만 MPL을 등록하고 하라는 취지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체는 감독하겠다. 그래서 이 법 규정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위변제로 빠지시든 론세일을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거죠. 이 법 규정이 왜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NPL업에서는 할인폭, 물론 지금은 현재 원금 이하로 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는 하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근데 론세일만 원금 이하로 할인의 그런 이익을 볼 수 있고 대위변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할인이나 감면은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론세일이 사실은 NPL업에서 가장 수익을 내기는 좋은 구조예요. 근데 그런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은 이런 등록 절차를 제한을 해 놓은 거죠. 보시면 이제 등록하기 전에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대법 등록 이후 재비용과 사무 인력이 소요된다 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여기 가입해야 되고 무슨 신용정보원 가입해야 되고 무슨 사무 인력은 또 왜 소요된다고 했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적으로 공문 같은 게 와요. 무슨 점검, 보고 이런 공문들이 와서 이런 사무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본업을 하면서도 이런 공문이 와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법무사업을 하기 전에 은행을 좀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하는데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서 그렇지 이것도 은근히 사무 인력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대법법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분이 자유롭게 론세일을 못하는 이유는 대법법 제9조의 4, 1항, 2항 이렇게 있죠. 양도인도 등록된 업자여야 되고 양수인도 등록된 업자여야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일반 론세일을 직접적으로는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못하게 규정한 조문에 벌칙 조항을 뒀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좀 강력한 처벌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대법법 제9조의 4, 1항, 2항 규정 때문에 론세일, 채권 양수도는 좀 불가능하다고 지금 봐야 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 대법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면 론세일, 기본인 론세일 시장에서 접근을 못하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이 다 철수했느냐? 아니죠. 한 3, 4년서부터 일반 투자자분들이 민법상 대위변제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금 NPL 채권 투자를 좀 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사견입니다만 그 제도권 금융감독기관에서 이 대법법 규정을 놓고 일반 투자자분들의 NPL 채권 양수도 론세일 투자를 막은 거는 사실은 감독의 곤란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았을 텐데 대위변제를 통해서 똑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고심하다가 그 금융감독기관의 어떤 영향력과 감독 권한이 미치는 대형 AMC나 금융기관에 사실은 이런 비협조적인 상황을 좀 방관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이 민법상 대위변제를 통해서 NPL 채권 투자를 우회적으로 하는데 지금 대형 NPL AMC, 그러니까 치중은행 그 NPL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암코, 대신 AMC 아니면 또 저축은행 등이 사실 대위변제에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어느 저축은행 가니까 그냥 대위변제 이상 없이 해주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채권의 특성마다 달라요. 만약에 저축은행 자기 보유 담보부 채무였고, 예? 담보부 채무였고 이걸 누가 제3자가 원금 이자 다 대위변제를 구조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하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이 좀 어렵거든요. 자기네들. 원금 이자 다 갚겠다고 나오면 개별적으로는 좋아하는 건도 있어요. 다만 유암코나 대신 AMC처럼 이런 기간 NPL AMC는 1차 시중은행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들어오면 자기의 그 유암코나 대신 AMC도 사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대위변제 원금하고 이자 갚고 빠지면 그 유암코나 NPL 기간 AMC가 갖고 있는 모든 채권이 대위변제가 돼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이익도 사실은 0원이죠.
기본적으로 사실 협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쪽은 대체로. 근데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시중은행 등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대변제가 들어오면 그렇게 뭐 거부 반응이나 비협조적인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강의 또 다음 주 강의 때 보면 어떻게 들으시면 원칙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어느 때는 비협조적이고 어느 때는 협조적인지 한번 그 팁들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론세일은 OPB, 원금 내지 이자 이하로 매입이 구조상 가능합니다. 근데 대입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에 대해서는 이자나 원금 감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내에서 결제에서 그렇지만 채무자 이외에 제3자가 변제했을 경우에는 구조상 원금이나 이자 감면은 좀 어려우리라고 보여집니다. 대보법에 이어서 지금 NPL 업계에서 특히나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그나마 하고 계신 대입변제 관련 민법 규정을 보자면 다 법정 대입변제, 임의 대입변제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한번 기본서부터 한번 보시자면 기본적으로 대입변제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라는 규정서부터 출발합니다. 제3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즉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한 변제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NPL 업계에서 다루는 금전채권 채무는 사실 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체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출거래 약정하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 갚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약정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그 비금전 자기채무 만약에 가수들 출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대체할 수 없는 것들, 본인 외에 대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예정이지, 금전채무랑은 사실은 그렇게 관련있는 조항은 아니고, 2항 보시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제3자가 나뉘게 되는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변제하게 되는 이 변제자의 법정 대의 문제, 그러니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 함은 변제할 자신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주채무자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항이 있는데, 이 이항을 왜 특히나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입변제 시장에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임의 대입 변제를 할 때 채무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조항을 해석해서 주채무자의 동의서를 이미 대입변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본다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지 동의하에는 아니거든요. 이에 관련된 판례로 어떤 판례가 있냐면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반대 의사는 변제 당시 명확하게 인식될 것을 요구한다라는 판결의 취지가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좀 오래된 판례인데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의까지는 아니고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만 없으면 임의 대의 변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원채권자의 금융기관이 나중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내가 대의 변제 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이런 어떤 민원이라든지 법률적 복잡성을 좀 면하고자 채무자의 동의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금융기관에 좀 안전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채무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임의 대의 변제를 할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서를 원채권 기관이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죠.
지금 경매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냥 선의로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한테 동의서를 주기는 좀 힘들겠죠. 현실상. 그래서 여기서 비용이 지불이 되고 채무자에게 동의서 받는 기법 뭐 이런 식으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채무자한테 뭐 얼마를 달라 이게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동의서를 요구하고 임의대의를 그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하고 뒤에는 변제의 임의대의 조항으로 가게 되면 특히 담보부 채무에 있어서는 그 담보부 채무가 갖고 있는 담보권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보시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라는 의미는 법정대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변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임의대위와 법정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자의 승낙 유무입니다. 대위 행사할 때. 법정대위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조항이고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근데 제3자의 변제에서 그 변제를 수령했다면 사실 그 원채권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하겠죠. 변제는 수령하면서 대위 행사에 대한 승낙을 안 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연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변제와 대위 행사가. 그리고 또 보시자면 변제자의 임의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그 임의대의 변제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 등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위 변제하고 뭐 근저당권 이전되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담보부 채권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 통지나 양도 승낙 이런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에 대한 절차도 준수해야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위 변제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대위 변제는 법정 대위 변제는 채권 양도 대항 요건 이런 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임의대위 변제자는 변제 후에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 절차를 필히 이행해야 함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담보부 채권 이전 듣기만 하시면서 이 절차는 뭐 소홀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채권 양도에 있어서 양도 통지의 경우일 경우에 양도 통지의 경우일 경우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그 채권 양도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양도인은 원채권자죠. 원채권자인데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채권자는 이제 대위 변제 이제 받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 손을 떠나니까 그냥 위임장만 찍어주겠다 이러는 경우 있어요. 근데 필히 이것도 소송이 좀 자주 일어나는 포인트인데 제가 MPL로 하면서 양소금 청구 소송 하다 보니까 반대 피고 채무자 쪽에서 당시 양도 통지 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MPL업을 하고 또 법무사지만 채권양도 대항요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히 원채권자한테 받아와요. 그 법규정 때문에. 그 정치하게 그걸 다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변호사분들 중에는. 양수인이 한 통지다. 양도인 명의의 문서로 양도인이 발송한 형식을 저도 지키고 있어요. 괜한 소송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 절차를 필히 이행하고 이행할 때 되도록이면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 원채권자 명의로 진행해야지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일반 금전채권의 임의대행의 경우 실체법상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한다고 해석함. 해석론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은 대체로 그 부실채권, 지금 연체 중인 채권이 해결이 되니까 임의대의 변제도 채무자의 동의, 그러니까 자기 금융기관 쪽만 좀 안전한 일처리가 된다면 임의대의의 경우에 비협조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 말고 뭐 1차 MPL AMC, 뭐 유암코나 대신 AMC 아니면 저축은행, 시중은행 채권을
그 양수받은 1차 NPL AMC가 저축은행 등은 사실은 이미 대입 변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왜? 자기도 또 중간에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원금 이자로 다 줘버린다면 최소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비용 이런 것도 못 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해석론이고 현실에 있어서는 대입 변제를 하러 들어갔을 때 호의적이지 않은지는 약간 포지션대로 이미 예상할 수는 있다 이거죠. 원래 금융기관, 원래 대출이 나갔던 시중은행, 원래 대출이 나갔던 저축은행들 자기네들이 론세일 한 게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 다 갚겠다고 제3자가 오건 주채무자가 오건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근데 다만 한 번에 론세일이 일어나서 어떤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기관이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입변제처럼 원금하고 이자를 그대로 갚고 들어오면 자기네 비용을 그쵸 어디서 받을 데가 없거든요. 저축은행도 자기 자체 채권은 이미 대입 변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협조적이진 않은데 자기도 시중은행 채권을 그 양수받은 것이라면 비용이 들었거든요. 또 금융비용도 발생한 거거든요. 아무리 대출을 따로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 대입변제에 대한 원채권자에 대한 뭐 원금하고 그날까지 이자를 공탁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가능하다는 건 사실은 이론상 얘기고요.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입변제할 때도 아마 대출을 받으실 겁니다. 대출이 이제 질권 대출을 받으실 텐데 공탁을 하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질권 대출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죠.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사실 NPL 업자로서 그 대입변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대입변제 요구를 받으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 한 두세 개 있는데요. 남은 잔존 채권 두세 개 있는데 한 채권은 대입변제 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한 채권은 오면은 저는 피할 거예요. 또 한 채권은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해요. 그게 뭐냐면 이 채권이 왜 제가 똑같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인데도 한 채권은 대입변제 좀 하러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한 채권은 왜 대입변제 하러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냐 하면 A라는 채권은 제가 사실은 론세일 하면서 좀 감면해서 싸게 산 채권입니다. 그럼 대입변제 하러 들어오면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수익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대입변제 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 채권은 제가 원금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이상은 안 한다고 했는데 거의 원금에 그 론세일 양수한 채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옮겨오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비용도 들고 또 금융비용도 들었어요. 그래서 대입변제 하겠다고 전화 오면은 협조적이지 않죠.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동일인이 갖고 있는 채권인도 이럴진데, 그렇죠? 대입변제 하겠다고 전화 오시면, 그러니까 A라는 채권에서 저는 어서 오십시오 이러겠죠. B라는 채권은 공탁하세요라고 할지도 몰라요. B라는 채권에 대해서 대입변제 저희가 오지는 않았는데 A라는 채권, 아까 말씀드린 A라는 채권은 대입변제 저희가 들어와서 근데 저한테 좀 할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할인해 달라 그러는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 협의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동일인이 갖고 있는 채권도 그때 대입변제를 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그때 다르겠죠. 제일 원채권자가 시중은행, 저축은행 자기네 보유 자체 채권이면 대체로는 협조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론세일 양수, 그러니까 NPL 채권 론세일 양수로 받은 기관은 대체적으로 자기네 코스트도 들고 수익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니까 대입변제에 대해서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NPL AMC 중에 소규모 AMC는 이 대입변제에 있어서 특히나 원금을 다 주고 NPL로
MPL 그 론세일로 넘겨받은 소규모 AMC는 대의 변제에 극렬 저항합니다. 사실은 자기 비용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 제3자의 대의 변제를 극렬 저항하는데 그 주채무자의 변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3자의 대의 변제는 끝까지 저항하고 비협조하고 뭐 소송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주위에서 저는 대의 변제를 많이 그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주위 같은 MPL 업체, 소규모 MPL AMC 업체를 하시는 분들한테 요새 최대의 난관이 일반 투자자분들의 대의 변제 요구예요. 도망 다니기도 하고 사실은 예? 전화 안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한테 한번 상의도 하세요. 그 임의 대의 말고 그 법정 대의 변제 후순위 저당권자인데 그 대의 변제 하겠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며칠 있다 오겠다고. 그래서 그 선순위가 아싸리 오기 전에 내가 후순위를 대의 변제 해버리면 어때요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순위가 후순위는 사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후순위가 선순위는 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냐면 대의 변제를 통해서 자기 권리가 소멸하거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결해 버리거든요. 근데 선순위는 후순위를 대의 변제한다고 이익이 생기지는 않아요. 정당한 이익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화 안 받고 피해야 되겠네 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딜레마라는 거죠. 그 소규모 MPL AMC 업체 대의 변제라는 것이. 그럼 변제자의 법정 대의를 보자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 대의 변제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막 이 정도가 더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는데 변제자의 법정 대의는 법률상은 원래는 사실은 거부하면 안 돼요. 왜? 이해관계가 있고 정당한 이익이 있으니까요. 통상 이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정 대의 변제권자로서 예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러니까 물건만 된 사람, 그렇죠? 보증인은 보증채무, 연대 보증채무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나중에 그 물건을 산 사람, 부동산을 산 사람,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법률상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상 임의 대의는 거부할 여지가 있는데 법률상은 거부할 수는 원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투자자분들이 대의 변제에 있어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후순위 그 대부업체를 임의 대의로 대의 변제를 하고 후순위 대의부 업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무자 동의서까지 채무서 동의서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아까 그걸 이렇게 뭐 금융기관하고 후순위 대부업체랑도 좀 운영에 좀 업무 처리 방법이 달라서 그러면 후순위 대부업체를 임의 대의 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버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돼버리니까 선순위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대의 변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협조적으로 하고 싶어도 선순위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은 사실 결국은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법정 대의 변제를 들어오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MPL, 중규모 MPL AMC들은 거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속칭 도망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해라. 소송해도 필히 질 거예요. 패소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소송해라고 응대하냐면 상대방 대의 변제를 지금 하려는 자가 질권 대출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죠. 그래서 소송해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공탁 비용에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 소송 중까지 기다려줄 질권 대출 기간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 소송하세요. 저는 법정 대의도 거부하겠어요. 원래 법정 대의는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소송하고 공탁하고 소송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트러블이 사실은 MPL 현장에서 은근히 많습니다. 서로.
안 뺏기려고 하고. 다 근데 사실 다 돈의 문제이긴 합니다. 돈. 코스트를 회복 못하고 수익을 못 내고.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임의대의 승낙을 거부하는 일부 금융기관. 예, 일부 금융기관 이제 시중은행 쪽은 아니고 이금융권, 이런 상금융권, 이럴 수 있겠죠.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마지못해 협력하는 편임. 이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서 본 임의대의 변제, 법정대의 변제의 효과는 무엇이냐? 민법 482조를 보면 자기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이 말은 자기가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가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까지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원금과 이자 대의 변제권자한테도 원래 원채권자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지연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한 13년도에 나왔나요? 아마 13년도, 12년도 나왔는데 2013 다 202755 판결이니까 한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그게 결국 이 법조항을 해석한 판결이죠, 사실은. 왜? 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연금리 조항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의 변제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가 활짝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원래 법조문대로 해석하면 그 채권에 관한 권리,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금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선순위 후순위권자가 당신네들은 대의 변제권자니까 원 지연금리가 아니라 법정금리로 가야 된다라고 배당이한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1심에서는 사실 패소는 했어요. 일반 투자 대의변제권자가 대법원에서 이 조문의 해석을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졌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저당권, 담보권, 원금, 이자, 지연금이 다, 그렇죠? 이 중에서도 물적 담보, 저당권 등기는 등기 없이도 대의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요건 이제 법정 대의는 당연히 이전돼 버리고요. 임의 대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라는 걸 있었다면 아까 법률 규정 형식이 현재자 임의 대의가 그렇죠.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하고 이전하게 되죠. 근데 변제자 대의 효과로 보면 법정 대의는 근저당권 이전을 안 해도 이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한 효력으로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라고 하죠. 민법 제 187조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고 민법 제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인데 그 두 개의 규정의 차이는 이런 등기 같은 이행행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법정대의 변제권자는 사실은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전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임의대의 변제권자는 승낙 유무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법정대의 변제권자도 왜 경매 실행 중에 이런 대의 변제라고 이전 등기를 하느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지만 실제로 배당이 소송이 벌어지던가 경매시정 채권자 변경 신고서 할 때 결국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상으로는 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좀 운영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법률을 해석하게 되면 임의대의 변제권자는 사실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나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누려야 할 것 같고 법정대의 변제권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없이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현실은 근데 다 하긴 합니다. 사실 배당권자의 배당표에 이름이 안 나오겠죠, 잘. 그렇죠? 안 나오겠죠.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서. 또 그 문제를 갖고 법원하고 경매법원하고 법리 논쟁을 할 일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보시면 대위의 범위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채무 원금을 받았다며 감면된 금액 한도 내에서
구상권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론세일하고 대의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은 대법법 개정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대의변제 쪽으로 다 하실 수밖에 없지만 업자들은 대의변제를 잘 안 해요. 왜? 업자들은 론세일로 감면받아도 채무원금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대의변제권자는 자기가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만, 물론 이자는 청구죠. 원금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감면받아도 감면받은 혜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의변제권자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NPL 업계에서 등록을 하고 대법법에 정식 등록을 하는 업자들은 대의변제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NPL 경매 사건의 투자 방식은 한 10분간 좀 휴식을 취하셨다가 다시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